미국이 카불 공항 테러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 무장단체 IS 지부에 드론으로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IS 대원 1명이 숨졌고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테러 희생자는 170명을 넘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향해 여당은 피해자 코스프레 말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KDI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실수요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 미 연준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백혈병에 걸렸다며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만 11건이 게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 건지 정부와 여당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입니다. 문체부는 외신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민주당이 하루 만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한 거죠. 외신 기자들은 조율도 안 된 법안을 꼭 급하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설명회에서 외신도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루 전 외신 기자 클럽의 유권 해석 요청에 문체부가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답변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당정의 엇박자에 외신들은 졸속 처리를 우려했습니다. 정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그걸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지난 25일 새벽 여당 단독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권은 법사위가 월권으로 상임위의 상황 역할을 한다며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정작 문체위가 통과시킨 공적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규정까지 삭제를 시도했고 여당 의원 출신인 장관이 방어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의에 의한 허위 조작 정보인데 그거를 공공복리를 위한 걸로 인정을 해주면서 빠져나간 통로를 만든다? 이제 취지 자체는 사실은 언론사가 위축되지 않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야당은 졸속을 인정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싶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모레 의원총회 뒤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적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대선 주자들도 윤 의원이 몸담았던 KDI의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을 거론하며 LH처럼 전수조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I 내부에선 별 근거도 없이 투기 세력으로 몰리는 데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함께 공수처 수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지만 음해의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부친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한 거짓 해명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윤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국책연구기관 KDI의 내부 정보 이용 의혹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KDI 임직원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DI 전수조사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거기 좀 더 넓혀서 모든 국가기관과 산하공기관들 부친 땅 주변의 국가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를 윤 의원이 알았을 거란 주장인데 KDI 내부에선 여권이 국책기관을 공격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한 KDI 관계자는 예타 조사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국책기관이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KDI 관계자도 내부 정보 활용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KDI는 지난주 윤 의원의 재직기관과 국가산단 예타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 발표를 검토했지만 여권의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 절차가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생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본인 재판과 함께 대법원 선고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동안 주장과 달리 사실심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유죄가 점점 늘어나는 형국인데 조 전 장관 말대로 확정 판결에 따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조국의 책임의 시간에 맞췄습니다. 법정으로 향할 때면 본인과 가족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비판하곤 했던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돌연 침묵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이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동생을 법정 구속하고 동양대가 수감 중인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로 본 부인 정 교수의 항소심 판단에 이어 동생도 지난해 9월 교사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봤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에선 4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 오촌 조카는 지난달 일가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된 셈입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조 전 장관.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와 학교 당국의 판단에도 대법원 최종심을 염두에 둔 듯 딸의 입학으로 낙방한 지원자는 없었다는 등 SNS 최후 진술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하겠다고 약속한 조 전 장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지킬런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눈은 미 연준으로 쏠렸습니다. 미국도 긴축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 시중 자금을 걷어들이는 테이퍼링 개시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까진 갈 길이 멀다고 못 박았습니다. The timing and pace of the coming reduction in asset purchases will not be intended to carry a direct signal regarding the timing of interest rate liftoff, for which we have articulated a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stringent test. 고용 회복세와 델타 변이 변수의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전날 주춤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회복 때 발생했던 긴축 발작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미 연준의 긴축 시간표가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의 긴축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다 금융당국의 대출 중단까지 연이어 돈줄 쥐기에 나섰는데요. 그 영향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대출받아 겨우겨우 견디고 있는데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고 대출 만기까지 겹치면 살던 집이라도 팔아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 이벤트 전시 회사를 운영하는 나동명 씨는 코로나로 일감이 끊기자 직원들 월급을 줄여 지난해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125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9월 15일 되면 또 2,640만 원 또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은행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인데다 당장 다음 달 대출 만기도 있어 돈 갚기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야 될 판입니다. 하나 있는 집 팔아야죠. 중소기업 10곳 중 약 9곳은 9월 말 대출 만기 연장 종료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 기업 경영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짧고 굵게라는 예고와 달리 길고 굵어진 거리두기 탓에 자영업자들도 매출 없이 빚만 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업을 그만두는 동시에 일시불로 나한테 달라고 상환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서 가게도 그만 못 두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409조 7천억 원. 1년 전보다 10.8% 늘었고 코로나 전보다는 25.2% 뛰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하루빨리 거리두기 체계 내지 일률적인 방역 체계를 개편해 주는 게 점점 더 절벽으로 몰리는 우리 경제의 약자들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금융당국이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보신 자영업자뿐 아니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죠. 특히 영끌에서 집을 산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큰 타격인데요. 대출 중단의 후폭풍을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취재호톡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김 기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과 또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출을 막는 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네, 정말 이례적인데요. 은행들은 이번 조치가 물론 한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NH농협은행이 모든 부동산 관련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최근 시중은행 창구에는 연일 대출 관련 문의가 계속해서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미리 뭐라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불안 심리 때문에 또 가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6일 만에 이게 4천억 원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이유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권고에 따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권고보다는 좀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은행사들이 경고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에서 6%로 좀 맞춰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은행권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또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러면서 전 금융권으로 좀 고삐를 강하게 조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심정과 그 의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중단이 너무 날벼락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숨 막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좀 커졌는데요. 전세 계약을 이미 한 분인데 전세자금 대출 계약 서류를 또 쓰고 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 전세 대출 이제 불가하다. 다른 은행 알아보셔야 한다. 이렇게 다짜고짜 좀 전화를 줘서 다른 은행을 또 알아봤는데 최소 2주 정도는 소요된다. 이런 답이 왔거든요. 못 갚으면은 계약금도 날리는 거고 그렇죠. 집에서 또 쫓겨날 수 있는 상황까지 있어서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기준금리도 0.25% 올랐잖아요.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또 대출까지 막히면 자산이 좀 부족한 2030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2030 세대, 이른바 이 영끌, 패닉 바잉에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대출이 막히고 이제 금리까지 인상이 되면은 빚 상환까지 부담은 좀 커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일각에서는 소위 말해서 지금 멘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에는 고금리 시장으로 발을 들일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금융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은 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금융권이나 이 사채 시장을 또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리 상승으로 또 가계비 상환 부담도 더 커질 것이고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정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또 가계부채라는 암덩이를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한데 사실 정상세포가 닫히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대출 조이기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가 사실상의 부동산 정책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이런 금융시장을 한 줄톡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영끌로 내몰고 사다리 끊기로 하겠습니다. 집값을 폭등시킨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집 한 채 겨우 구하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마련을 해놨더니 갑자기 대출 옥죄기에 또 금리 인상으로 계층 사다리마저 정부가 차버렸다 이런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5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제 하루 114만 명이 1차나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도 이틀간 6,60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최근에는 백신을 맞은 뒤 백혈병에 걸렸다며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호소가 국민청원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면밀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백혈병에 걸렸다며 인과관계를 밝혀달라는 글이 잇따릅니다. 이번 주에만 11건의 청원 글이 게시됐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들의 연령과 맞은 백신 모두 다양합니다. 2명은 숨졌습니다. 청원인들은 해당 사례자들이 평소 건강했다고 주장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평균 4에서 10이 정상인데 남편은 5.9로 지극히 정상이었어요.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과의 연관성은 아직 해외에서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백혈구를 문제를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런 걸 메커니즘상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구하다 보면 이게 관련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실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혈전증도 나중에 부작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정부도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숨진 756명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명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석도 성묘 발걸음은 어렵게 됐습니다. 많은 공원 묘지들이 문을 닫기로 했는데 그래서 추석 3주 전부터 쪼개기 성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을 피해서 가족 수를 나눠 성묘를 가는 건데요.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친의 묘를 찾은 가족이 예를 갖춥니다. 형제 자매가 모두 모이면 40명에 달하는 대가족이지만 사적 모임 제한 기준에 맞춰 4명씩 성묘에 나선 겁니다. 2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도 제한도 많이 있다 보니까 추석 연휴 기간 적용될 방역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공원묘지는 이미 문을 닫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곳 인천 가족공원뿐 아니라 서울시립 승하원 등도 추석 기간 일부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공원묘지는 추석 당일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현실감 있고 다채로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운영을 할 테니까는 성묘에 나선 시민들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 재확산세에 우려가 앞섭니다. 명절에 뵈야 좀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가족 모임과 요양원 면회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빠져나간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의 수해 현장은 여전히 흙더미가 가득합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20여 개 마을이 모두 수해를 입었는데 복구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마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포항 죽장면에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급류의 가옥 절반이 휩쓸려 나갔습니다. 지붕은 그대로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한때 넓었던 마당에는 돌과 흙더미가 잔뜩 쌓여 발 디디기 힘듭니다. 마당이에요. 이 돌은 입구 전부 우리 차가 5대가 들어가요.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왔지만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좀 생각 중인데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주민이 나서 하천 주변 흙더미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요 물길을 패야 되고 이 흙도 써야 되고 뭐 하지 다요. 다른 사람 힘으로 뭐 해요 이거. 총 길이 6km 정도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포항 죽장면 일대 20여 개 마을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굴삭기 등 중장비 200여 대와 봉사 인력이 응급 복구에 투입됐지만 피해 지역이 넓어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닦여진 마을 포장도로는 이미 흔적도 없이 끊겨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흘러내린 도사를 이용해 응급 복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주 안으로 피해 조사를 마치고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소방관인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딸의 연금을 받아간 사건이 세간에 공분을 사면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연금 상속권을 박탈하는 건데요. 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사건의 당사자인 순직 소방관 생모에게 처음 적용됐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두 돌이 채 안 된 딸을 두고 떠난 뒤 32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의 연금을 타간 고 강한월 소방관 생모의 유족연금 수급 사건.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같은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연금 상속을 제한하는 개정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첫 적용 대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순직한 고 강 소방관의 생모였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개정법에 따라 강 소방관 생모에게 유족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던 것을 15%로 줄인 겁니다. 고 강 소방관 생모가 협의이혼으로 생후 21개월이던 딸을 두고 떠난 건 사실이지만 딸을 위해 적금 계좌를 개설한 점과 친부에게 7천여만 원의 양육비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 시행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추가로 받은 유족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받은 유족급여에 대해선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주가 되거나 유명 화가의 그림을 살 수 있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고가의 자산을 여러 명이 쪼개서 사는 이른바 조각투자인데요. 종잣돈이 적은 젊은 MZ세대들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장호연 씨. 점심시간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골라 사느라 분주합니다. 수억 원대의 예술 작품을 여러 명이 나눠 사는 이른바 조각 투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작가들, 그런 작품들에 내 지분을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조각 투자는 미술품뿐 아니라 부동산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 주당 5천 원으로 빌딩 지분을 살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나왔는데 한 빌딩 공모엔 2,800여 명이 몰리면서 40억 원어치 물량이 2시간 반 만에 팔렸습니다. 너무 건물주가 되기에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더 투자해도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MZ세대가 조각 투자에 몰리면서 명품이나 한정판 운동화, 음악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명확한 공모가 규정이 없어 묻지마 투자식의 위험이 따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피카소 작품이 10억이다 싼 거야 그럼 그냥 싼가 보다 그러는 거죠.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인기를 모으는 조각 투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본인 책임이란 점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나란히 첫 격정지가 될 충청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호남으로 지역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최원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 대덕특구에 과학문화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천안 아산에 연구소 기업을 50개 이상 유치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최근 바이오 분야 창업기관을 대전이 아닌 인천에 유치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정부 정책 결정이 약간 문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충청권을 순회 중인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의 꿈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세종의사당 추진을 거듭 강조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겐 추석 선물 가격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는 걸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금강의 기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현재 충청권 여론조사에서 30%가량은 부동층으로 분류되는데 이 표심을 확보해 기선을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원희룡 후보가 호남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최재형 후보가 국민 통합을 다짐하며 5.18 묘역에 무릎 꿇고 참배했습니다. 광주의 정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민 후보도 광주를 찾아 DJ의 계승자, 야권 유일 호남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언론중재법 있었다면 윤희숙 보도는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윤희숙 의원 관련 보도가 가능했을까?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틀 전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요즘 보기 드문 훌륭한 기사다라면서 극찬했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 의원의 제보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다며 이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내서 장인의 투기를 도운 것 아니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당사자인 제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다라고 비판하면서 어제 해당 기자와 언론사 대표를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모레죠, 월요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계획인데 그런데 만약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된 후였다면은 어땠을까요? 예,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요,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이 아닌 사람이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인 제보가 법적 대응을 해서 중과실 여부를 밝혀낸다면 언론사는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당이 만들고 있는 법안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이 설사 보도가 진실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 마땅한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말 그대로 윤희숙 의원을 맹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보면 다 언론 보도예요. 근데 과거에 조국 사태 때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를 공격할 때는 검증 없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게 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사태와 김경수 드루킹 사건 등 여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로 진영 전체가 위기에 몰린 게 촉매제가 된 걸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한 보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비판하던 인사들이 지금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상대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발표하니까 이거 사실이구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이 자주 땅을 보러 내려오면서 특공과 관련해서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홍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그러면 자기 진영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고 하고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기사는 진실을 밝히는 기사라고 할까요? 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윤희숙 보도는 느낌표는
내로남불 끝판왕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윤희원 부친이 투기 목적으로 세종의 농지를 구입한 정황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10억 원을 대출받아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아니라 의원 당사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으면서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무 추가 조치도 또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내로남불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법무차관 우산 의전이 기자 탓입니다. 네, 지금 사진들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텐데 비 오는 날에 법무차관이 브리핑을 할 때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예. 근데 저런 상황이 연출된 게 기자 탓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법무부 해명이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요, 현장 취재진이 촬영을 위해 몸을 숙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지시한 게 아니라 직원 본인이 편한 자세를 취하다 보니 무릎까지 꿇게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깨 아래로 이제 안 나오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우산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는 취재진이 아니라 법무차관인 것 같은데요? 네, 본래 처음에 우산을 스스로 들고 있죠. 그러다가 브리핑 시작 직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고요. 한 직원이 들어주자 영상 취재진이 화면을 위해서 해당 직원에게 조금 더 들어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화면이 문제라면 강 차관이 직접 우산을 들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도 법무부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관계자는 비가 내리던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 차관님은 뒤에서 누가 우산을 어떤 자세로 받쳐주는지는 몰랐다. 이렇게만 말했거든요. 물론 뭐 뒤에서 무릎 꿇은 자세까지는 몰랐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 청년이 본인이 브리핑을 하는 10분 내내 우산을 받치고 있던 점까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 차관이 물에 닿으면 녹는 설탕이냐고 비판하면서요. 강 차관의 사퇴와 박범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과도한 의전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이틀 전 미라클 작전 성공으로 아프가니스탄 377명이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모습을 취재하던 현장에서요. 법무부 직원이 아프간인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위치를 옮겨서 박범계 장관이 인형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촬영해달라고 요청해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프간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박 장관이 주인공이었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장이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법무차관 우산 의전이 기자 탓의 느낌표는 기적 잔치상에 재뿌린 법무부로 하겠습니다. 이름처럼 기적적이었던 이번 미라클 작전 성공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축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빛나고 싶어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과 관료 문화에 젖은 차관 탓에 이 작전 성공의 빛까지 바래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죠. 시간이 흘러 이제 피해 할머니는 14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혹여나 육성으로 증언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의 기억을 영원히 남겨두기 위해 과학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일본 대사관, 기자회견장, 법원 앞, 화상회의까지 숱한 증언을 해온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언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제안을 하면서 몇 시까지 이거 끝나야 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상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진행된 홀로코스트 생존자 증언 프로젝트를 참고했습니다.
생존자가 이렇게 육성으로 증언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차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옥선 할머니도 참여했는데 할머니마다 1000여 개의 증언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되고 오는 11월까지 시범 전시로 오류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다 지켜줘. 우리가 다 그건 나라가 다 쏘지 말아야지.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QR코드를 찍어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는 가상 소녀상.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몰리자 독일 교포 2세 강호진 씨가 개발한 겁니다. 피해 생존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발전하는 기술이 기억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수량은 남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최고 60mm가 예상되고요. 그중 호남 지역으로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남부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청주 27도, 대전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단 옷을 살 적에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입어서 일단 편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옷 잘 입는 법을 묻는 질문에 한국 최초의 밀라노 유학파 디자이너 장명숙 씨가 답한 말입니다. 이제는 구독자 88만 명의 인기 유튜버가 됐는데 특히 2030 세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저 멋쟁이 할머니에 그치지 않고 나다운 것을 말하며 인생의 내공 보따리를 풀어놓은 덕분에 젊은 세대들은 진짜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고들 합니다. 도전하는 모습에도 위로를 받는다죠. 70대 노년에 인생 계획에도 없던 유튜버가 된 그는 매일이 설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설레셨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